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 검찰의 첫 구형으로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한 건데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입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대선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게 검찰의 조작 수사고 한편의 대하 드라마라고 반박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다 1심이라 언제 최종심까지 결론이 날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원이 제대로 인식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재판 상황은 정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법원에 도착합니다. 평소와 달리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국감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대하 드라마를 썼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판결 전 마지막 재판이다 보니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9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국토부 협박 발언은 비리를 감추기 위한 책임 전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이 대표 측은 말이 좀 꼬인 거라고 반박합니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가사까지 제시했다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 권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이 대표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압축적으로 답변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고 했고 변호인은 지엽적 표현을 문제 삼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화면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대선 당선을 위해 방송에 출연해 모르는 척했다는 겁니다. 김 전 처장과 아들의 영상통화를 법정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영상이 끝나자 이 대표는 잠시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2년이 더 걸린 셈이죠.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00억 원이 넘는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2022년 9월입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 교체와 이 대표 피습 등으로 2년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비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도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1심 재판은 절반도 진행이 안 됐고 불법 대북 송금 재판도 지난달에야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 뻔뻔한 구형, 거친 말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공손한 표현을 썼는데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최홍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구형 소식이 전해진 지 30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불공정, 불법 수사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사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집권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고 검찰의 구형 2년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 친이 쿠데타란 날선 표현도 나왔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구형은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 근거 없는 주장에 가깝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까지 불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판결을 맡은 1심 재판부를 향해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의롭게 판결할 걸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땐 박찬대 원내대표와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 7명이 동열해 이 대표를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계엄 선포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계엄을 빙자한 쿠데타를 막겠다며 계엄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계엄 준비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바로 계엄 의지라는데 왜 이렇게 계엄설 확산에 힘을 주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와 유지,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엄 선포 시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하고 선포 뒤 72시간 이내에 다시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의 이름을 서울의 봄 4법이라고 칭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구 동문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를 7가지에 걸쳐 설명했지만 기존에 주장한 정황 외에 직접적 근거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엄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허구의 소설을 세뇌하려 한다며 서울의 봄이 아닌 이재명의 봄을 위한 친명들의 친이 쿠데타라고 꼬집었습니다. 각종 특검과 국정논단, 괴담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찐명의 보훈 쿠데타가 눈물겹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계엄 의혹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운동권 시절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내 통일의 꽃으로 불리게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자며 2개 국가론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월 북한 김정은의 2개 국가 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 정부에서도 통일 정책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의 돌변에 야권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지난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돌연 통일 포기론을 꺼내자 야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통일은 불가능해졌다며 임 전 실장을 옹호했지만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추진해 왔던 이것을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 적절하게 좀 더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가 저런 주장을 하면은 옳아요. 그렇지만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직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너무 빨리 가면은 안 돼요. 국민의힘에선 올해 초 나온 김정은의 반통일 두 개 국가론에 화답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또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라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사건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이 구형된 걸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법원 선고가 아닌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치부 최민식 기자와 함께 검찰이 왜 이렇게 구형을 했는지 또 앞으로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공직선거법 사건치고는 구형량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벌금형이 구형되거나 징역이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준이 대체적입니다. 오늘 구형을 본 한 변호사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처음 봤다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자, 양형 기준 그러면은 보통 법원이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 기본, 가중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 가장 무거운 가중이 징역 8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은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인 겁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거짓말을 수차례 반복한 데다 대선 당시 표차가 0.7%포인트밖에 안 돼서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구형인 거고 주장인 것이고 법원 선고는 여기에 꼭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선고합니다. 다만 법원으로서도 검찰 구형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민주당은 상당히 반발했고 좀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상한 대로란 반응입니다. 애당초 검찰의 수사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였던 만큼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겁니다. 다만 실제로 양형 최고 수준의 구형량이 나온 것에 대해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미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의 공격 수위가 지금보다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검사 탄핵 추진도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잡혔더라고요. 보통 한 달 뒤인데 2달 뒤로 잡혔습니다. 좀 늦춰진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만약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 내의 정치 지형 좀 바뀔까요? 일단 민주당 내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일축하고는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이 대표를 정권 탄압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친명 의원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력이 더 강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층 여론에 따라서 연말에 귀국 예정인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횡보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도 타격을 입게 되더라고요. 400억 원 넘는 돈을 다시 보존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상 당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란 겁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오늘 최후 변론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이 정도의 비용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발언인지 이 재판부가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대선 주자의 발언이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거고 아주 무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 첫 재판의 1심 선고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손해본 돈만 5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이 멈춰서면서 전기를 팔지 못했고 재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합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다음 주 고리 3호기, 내년엔 고리 4호기, 한빛 1호기 등 총 5기가 멈춰서게 됩니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라 내년 고리 2호기, 2026년 3, 4호기 등을 순차 재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재가동 목표가 정해진 원전 5기에 일시 중단 손실액만 5년간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력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설비 개선, 인허가 등 추가 절차에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액을 공식 추산한 건 처음입니다. 탈원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됐고 국가적 손실은 수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외에도 신규 원전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8년 3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별도로 수조 원의 추가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의 한국 원전 기업을 찾아 원자력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에선 체코 대통령이 두코바니 원전의 한국 최종 수주가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다는데 프라하에서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원전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 회전 날개에 함께 서명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직접 찾은 건데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경우 터빈을 생산할 시설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계, 운영, 핵 연료, 방패물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기업인 470여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포럼에선 팀 코리아를 뛰어넘은 팀 체코리아가 돼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가자고 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와 기업은 원전 생태계 전주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13건을 비롯해 첨단 산업과 인프라 협력 등 30건 가까운 MOU를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동맹을 강조했고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원자력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polečný postup i ve prospěch těchto zemí, protože bude-li naše spolupráce úspěšná, pak se může rozšířit i na třetí země. 파벨 대통령은 유럽 원전 시장 공동 진출과 함께 향후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테물린 3, 4호기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좋은 소식은 또 있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청궁2가 이라크에 수출됩니다. 3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최첨단 유도무기 수출은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기술력과 신뢰도가 인정받은 셈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을 내며 하늘로 날아가는 미사일. 국내 방산업체가 만든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2의 발사 모습입니다. 항공기 요격만 가능한 천궁을 개량해 만든 천궁2는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함께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립니다.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이 이라크 국방부와 천궁2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28억 달러, 우리 돈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천궁2가 중동에 수출되기는 이번이 세 번째. 지난 2022년 처음으로 UAE와 4조 6,2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11월엔 사우디아라비아에 4조 원 규모가 수출됐습니다.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층 방어체계인 천궁2가 중동 주요 3개국에 잇따라 배치되면서 장거리 고고도 요격체계의 수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다 중첩된 방어, 다층 방어를 무기체계를 도입할 겁니다. 천궁2가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LCM이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CM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데 미군이 운용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명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늦더위에 마침표를 찍는 비가 전국에 쏟아졌습니다. 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는 오늘 하루만 16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모레까지 지역에 따라서 많게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 만큼 예보에 귀 기울이셔야겠는데요. 특히 앞서 중국을 강타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전망이어서 이 남해안과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원영 기자, 오늘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후부터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빗줄기도 점점 더 굵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 산책로는 침수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북부엔 호우경보가, 수도권과 경남, 제주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린 전남 지역에서는 빌라 주차장이 침수되고 나무에 도로가 쓰러지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오늘 밤에는 충청과 경북, 내일 새벽에는 남부와 제주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250m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많게는 15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14호 태풍 폴라산이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초속 25m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강해지겠습니다. 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로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국에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6차로를 가로질러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점점 속도를 내더니 붕 뜹니다. 6차로를 순식간에 가로질러 상가 건물에 처박힙니다. 버스 중앙차로 난간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갑자기 대포 소리가 났었어요. 가게 안에 차가 완전히 틀어박혀 있었고, 뭐 여러 사람 노인네들 다쳐가지고 앉아 있었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난 가게는 정면 유리창이 깨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주변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과 차량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물통이 딱 터져가지고 여기 오면서 우리 셋을 다 넘겨뜨렸어요. 올라가지고 막 발이 떨리고 얼마나 오름을 느끼나.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꼭 성실한 사람에게 벌어져서 보는 일을 안타깝게 하는데요. 이 새벽 시간 폐지 수거용 손수레를 끌던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형광색 비옷까지 입었는데 70대 운전자는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폐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인도 한쪽엔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이 손수레를 끌고 가던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경찰 오고 구급도 아저씨 뺏어서 막힌 거 보니까 아마 죽었을 것 같다. 여성은 수년 전부터 폐지를 수집해 인근 고물상에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고 당시 형광색 비옷을 입고 있었지만 70대 남성 운전자는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분이 야광 우의를 좀 입고 있었어요. 본인은 잘 못 봤다 그러니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과속을 하지는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부산의 명물인 영도대교는 높이가 높은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상판이 위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어젯밤 어선 한 척이 교량 상판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량 상판보다 높은 어선 한 척이 멈추지 않고 다리 쪽으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안 멈추라! 결국 상판과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선원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어쩔 줄 모릅니다. 앞쪽으로 저희 받치면서 털리면서 탁 받았고요. 뭐 이상한 큰 잔해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배에는 6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곳 영도대교는 통행하는 선박의 높이가 최대 8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고선의 높이는 10m가 넘었습니다. 해경은 59톤급 저인망어선이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이 안 돼가지고 표류를 하던 중에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부족하기까지 한 500m에 한 1, 2분 정도라고 하거든요. 사고 이후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지만 교량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도대교 선박 충돌 사고는 21년에 2건, 지난해에도 1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온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무심코 눌렀다가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는 스미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1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남성들이 수갑을 찬 채 붙들려 나옵니다. 베트남에서 붙잡힌 스미싱 범죄 조직 총책 3명이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청첩장이나 택배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무심코 링크를 누르면 피해자 스마트폰의 정보를 모두 넘겨받아 계좌에 든 돈을 몽땅 빼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30명, 피해 금액은 역대 최대인 100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에서 거점을 잡고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국제공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과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현금 1억 9천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고급 차와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완수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첫 구속입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검은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입니다.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나온 첫 구속 사례입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이 명단엔 복귀 의사의 근무 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소속, 학교 등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정 씨 외에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과 유포에 관여한 이들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관련해 43건이 수사 의뢰되고 3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로 경호처 간부가 최근 구속됐죠. 이 간부가 건설 브로커를 상대로 경호처장 공간 리모델링비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발표된 대통령실 이전 계획엔 경호처 이사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비 등 1억 7천여만 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호처 간부 정모 씨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겼고 공사비는 브로커 김모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수의계약으로 따낸 대통령실 방탄창호 공사비 16억 3천만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정 씨가 이 가운데 일부를 갈취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김 씨에게 대납하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앞서 경호처 간부 정 씨와 브로커 김 씨는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기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촉박한 일정 속에 추진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6이 출시됐습니다. 새벽부터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제품에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화웨이가 내놓은 2번 접는 폰은 웃돈이 붙을 정도입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6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전 7시 45분을 지나는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1호 구매자는 새벽 5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2호구입자분이 또 10분 뒤에 금방 뒤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늦었으면 이런 타이틀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고객의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In France, it doesn't arrive yet, and we would like a good phone to make a picture of the trip. 아이폰 매니아들의 오픈런이 이어졌지만 제품을 향한 시선은 냉랭합니다. 새롭게 탑재되는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추후 업데이트 형태로 지원되고 한국어 버전은 내년부터 제공돼 반쪽짜리 AI 폰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화웨이의 2번 접는 폴더블 폰에 밀리며 고전 중입니다. 377만 원에 출시된 트리플 폴드 폰은 폭발적인 인기 속에 인터넷에서 3배가 넘는 1,0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구매가 어렵습니다. 今天早上过来的，然后这边是直营店嘛，旗舰店，然后我就说到旗舰店来看一下，看能不能先感受一下真机。 아이폰 16 출시로 본격화된 차세대 스마트폰 대전. 삼성과 애플,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비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기 전에 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던 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히려 장중 한때 11%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며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0% 넘게 낮춘 영향이 컸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매도 리포트를 거의 내지 않거든요. 시장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SK 하이닉스 주식 1,283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SK 하이닉스 전체 순매도 금액의 20%를 차지하는 대량 매도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대량 매도한 투자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미리 알고 팔아치운 이른바 선행 매매인지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뒤에 계좌가 뭐 몇 개 달려있는지 공정거래 조사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검찰 고발하시. 거래소는 이상 정황이 파악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을 이첩할 방침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3년 전에도 반도체가 정점을 지났다고 분석했다가 석 달 만에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을 배웅하고 만찬 일정도 잡혀 있어 당정 관계가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다시 갈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중시하는 한 대표의 평소 소신이라 갈등 관계를 유발하는 건 아닐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다소 불편한 기류고 친윤계는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심을 더 따르고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란 걸 확인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순방 출국 직전인 연휴 마지막 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추석 민심입니다. 당정 갈등 관련 질문엔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 수는 없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의정 갈등 등 현안 해법을 두고 다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 건데 추가 발언엔 신중했습니다. 친윤계인 강순규 의원은 공개 반발했습니다.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인가요? 그런 섣부른 차별화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막연한 지적을 한 건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론 순방 기간 갈등으로 비춰질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기류도 있습니다. 나흘 뒤 열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고 있어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그 이유를 조사했더니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 간부들이 교육 때문에 전역을 고려하는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사 계급의 해병대 부소초장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확인합니다. 전투비행단 소속 공군 대위는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전투기로 뛰어갑니다. 국방부가 직업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한 해에만 임관 10년 미만 대위 중사급 간부 4천여 명이 군을 떠났습니다. 1년 새 35%가 늘었는데 자녀 교육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초, 중고 자녀를 둔 군 간부와 배우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현재 근무 환경이 자녀 교육에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근무지 인근에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학습 분위기도 떨어진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전역까지 생각한 비율은 58%에 달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저도 기꺼이 전역을 할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중령은 자신의 진급보다 자녀 교육에 유리한 부대가 희망 근무지가 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녀들 교육 여건이 너무 열악한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교육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국방부는 군인 자녀에 특화된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군을 떠나는 간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들의 이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체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길래 이런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초급 간부들의 월급이 병사들보다 낮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죠? 네, 내년부터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리죠. 올해에 비해 40만 원이 더 오르는 겁니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 58.5%, 올해는 26.9% 올랐고 내년에 24.2%가 인상됩니다. 같은 기간 군 간부의 보수 인상률은 1에서 3%에 머물렀습니다. 봉급과 정부 지원 적금에 더한 내년도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 원에 달합니다. 인상률 3%를 기준으로 한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93만 원입니다. 병장 월급이 하사 기본급을 제치는 겁니다.
그래도 군 간부들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태지잖아요. 네, 국방부가 밝힌 올해 하사 월급은 기본급 188만 원에 수당을 더해 252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수당 등 처우 개선이 더디다 보니 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군 간부의 당직 수당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입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 당직 수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초과 근무는 시간당 9,860원, 최저임금을 받는데 이것도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환경이 열악한 GP, GOP 등 특수지 근무 수당은 월 최대 3만 원에 불과합니다. GOP 특성상 휴가 제외하면 휴일이 없는데 시간 대비해가지고 입금되는 돈이 적어서 조금 그렇죠. 병사들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에 회의감을 또 느끼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경제적 처우도 그렇습니다만 열악한 숙소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올해 3월 SNS에 올라온 1인 간부 숙소입니다.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고 습기로 인해 벽지는 떨어지고 없습니다. 군은 리모델링 대상 숙소라고 해명했는데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신자 숙소의 약 30%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간부들이 군을 떠나면 국방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네, 조기 전역도 문제지만 초급 간부 지원율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부사관 지원 인원은 2019년 4만 7,8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 1,700여 명으로 5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한국은 겨우 50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초급 간부가 확보되지 않으면 2040년쯤엔 30만 병력도 채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뭐 이런 문제를 당국이 모를 리는 없고 여러 가지 대응책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내년도 국방 예산에 노후 간부 숙소 개선 등에 6,04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당 현실화가 시급하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병사의 봉급을 200만 원 시대로 만들고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변화시켰는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자잘자잘한 변수로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MZ세대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의 수당마저 헌신을 강요한 제도는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젊은 군 간부들이 무슨 애국심이라든지 열정페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 처우 개선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공격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어서 이 폭격까지 가한 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면서 이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섬광이 번쩍이고 굉음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19일 저녁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50차례 이상 폭격을 가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상공에선 이스라엘 전투기가 폭음을 내며 비행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와 무기 저장고 등 군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생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זהו שלב חדש במלחמה, יש בו הזדמנויות. אך יש בו גם סיכונים כבדי משקל. 같은 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군사 시설을 타격하면서 전면전을 경고했습니다. جوائم حرب أو إعلان حرب يمكن أن تسميها أي شيء. 가자지구 전선이 레바논으로 옮겨갈 조짐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Afraid and concerned about potential escalation with diplomatic resolution. We think it is achievable. Obviously, it is urgent.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무선 호출기 공격은 최소 15년 전부터 준비된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덕미의 철쭉은 죽었어요. 같은 영화인데 주연 배우가 다릅니다. 오른쪽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우를 갈아치운 새 영화입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조카 사위를 영화에서도 숙청한 겁니다. 김정은 외교 화보집, 판문점 사진 오른쪽에 누군가 손만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여기서도 가차없이 잘렸습니다. 올 들어서는 북한의 으뜸과업 제1국사였죠. 통일이 깡그리 수청당했습니다. 평양 지하철 통일역은 그냥 역이 됐습니다. 빨간 한반도 지도가 북쪽만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씨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삼천리가 사라지고 통일탑은 철거가 됐습니다. 노래방에서도 통일 노래가 다 지워졌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교전 적대국으로 규정해 반통일 선언을 하고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뒤 벌어진 소동입니다. 그러자 대표적 친북단체가 노선 문제를 논의하더니 지난 7월 해산했습니다. 세 차례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버텼는데 김정은 한마디에 통일 간판을 사실상 내린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그는 자주적 평화 통일을 내건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 씨의 방북을 주도했습니다. 이른바 통일운동을 발판 삼아 정치에 들어오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치를 그만두면서도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가 느닷없이 두 개의 국가가 되잡니다. 그러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답니다. 김정은은 걸핏하면 핵공격 위협을 해댑니다. 핵무력을 동원해 전 영토를 평정하는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이런 지시도 했죠. 오로지 김씨 왕조 영구 집권에 매달리는 그에게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건가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 모두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2,600만에 이르는 국민이 노예가 돼 신음합니다. 통일이 유일한 빛입니다. 자유민주 통일은 7,800만 민족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 열망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김정은과 김정은에 동조하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9월 20일 앵커 칼럼 오늘 통일 말자는 통일운동가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새벽까지, 그 밖에 중부와 제주도는 오후까지, 남부지방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영남에 최대 180mm 이상,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대 120에서 1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열대저압부가 남해안으로 향하면서 내일 특히나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의 해안가를 따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경북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22도, 강릉 2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모레까지, 제주도는 비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